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83.7. 오늘은 이 숫자로 더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분규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대학이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입니다. 비리재단의 퇴출과 복귀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다가 개교 63년 만에 처음 실시된 직선제 투표로 이른바 민주총장이 뽑혔습니다. 굳이 민주총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직선제 투표에는 교수, 교직원, 그리고 학생까지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83.7, 이번 총장 선거 투표율이었습니다. 이 수치에는 용공 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비리재단과의 수십 년 싸움을 이제는 정말 끝내고야 말겠다는 상지대 구성원들의 의지가 녹아 있습니다. 포기와 외면의 유혹을 이겨낸 이들은 주목받고 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잠시 뒤에 상지대 민주총장 정대화 총장과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박상현 앵커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 YTN이 취재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지만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북측의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상황 판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재촉할 의사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답방은 빠를수록 남북, 북미 관계 전반에 도움이 되겠지만 연내냐 연초냐는 본질이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유치원 3법의 처리가 무산된 채 정기국회가 끝나버리자 정치권 안팎에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사립유치원 편들기가 무산의 제1요인이지만 여당인 민주당도 여론의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과 혐오 그리고 냉전의 잔재를 인권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참여정부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KTX 탈선 사고, 갑작스러운 한파로 신호전환기에 오작동이 생겼다고 했지만 금세 말이 바뀌었습니다. 강릉선 KTX 선로를 구축할 때 신호전환기가 잘못 설치됐다는 토레일 주장과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시설공단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운행은 재개됐지만 사고 구간은 저속 운행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박근혜 석방 주장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우익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해본 여론은 불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2부 더 여론 코너에서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가 온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연내 답방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연내 답방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근거가 있죠?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YTN의 오늘 아침 전화통화 내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측에서 연내 답방은 안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또 올해가 아니면 내년 중 언제 답방하느냐 역시 계속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답방 시기는 북측의 결단에 달린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내 답방을 한다. 사실상 남북 정상의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뭐가 제일 문제인 겁니까? 네, 일단 북측이 고민하는 부분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초가 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남한 수도 방문을 연내에 준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또 답방을 무사히 치르기엔 남측 여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답방 자체가 성과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답방을 통해서 무언가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성과가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답방 시기로 언제가 더 좋은지 북한 내부에서도 전략적인 고민이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순축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차례로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아침 회의를 마친 뒤에 차례로 닷새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만큼 대단히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에게는 단식을 풀면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 대표가 단식을 풀 때부터 내가 협상을 시작할게. 옛날 막걸리 마시던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단식을 멈추고 정개특위 안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이에서는 때 아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기가 하루 남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 정개특위를 활발하게 가동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월권으로 비칠 수 있다며 내일 선출되는 다음 지도부로 판단을 넘겼습니다. 거기다 넘겨가지고 시간을 보내자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 양당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인데요. 양당 모두 견해차만 확인한 채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단식을 하면서 취임 100일을 맞았군요.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전혀 안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식 농성 상태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손 대표는 촛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짬짬이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두 마리 큰 곰이 여의도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정개특위가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 개혁 방향과 계획, 과정까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없이 정개특위에서 의논하라? 그건 부재하 세월입니다. 되지도 않을 거고요. 지난 주말 강추위에도 장외 선전전을 벌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고 비판하며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양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제를 깨뜨려 약자를 포괄하는 포용적인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모든 의원이 만족할 선거 제도는 없는 만큼 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이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전국이 갈수록 경색되곤 있지만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산적한 데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라도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만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여의도에 정말 해법은 없는 것인지 잠시 뒤 더 정치 코너에서 여야 의원들과 좀 더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턱 밑에서 끊긴 연결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윗선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은 불발로 그쳤습니다. 증거도 이미 충분히 수집된 데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해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자료를 보강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 의혹도 검찰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보강 수사에 이미 착수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임 전 차장 측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임 전 차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핵심 실무자로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등 혐의가 이미 방대하지만 김현작 측과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을 논의하는 등 검찰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범죄 사실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지난 토요일 탈선 사고가 났던 강릉선 KTX가 복구돼 오늘 새벽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잇단 열차 사고로 승객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KTX 열차가 선로 위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난 8일 아침에 탈선 사고가 났던 강릉선 KTX가 46시간 만에 정상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코레일은 이틀간 밤샘 작업을 벌여 탈선한 객차를 옮기고 새벽 4시쯤 선로 복구를 마쳤습니다. 사고 구간에서 30분 정도 시험 운전을 마친 뒤 새벽 5시 반 강릉에서 첫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고 이후 서울에서 진부역까지만 운행하던 하행선도 강릉역까지 정상 운행했습니다. 열차는 당분간 안전을 위해 사고 지점 부근 5km 구간에서는 시속 40km로 저속 운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니까 그런 감은 있죠. 잘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 안내 방송 같은 것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일에는 그래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확실히 되면은 좋을 것 같다. 강릉역에서 첫 차에 함께 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거듭 사과하고 안전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국민과 고객들을 안전하게 철도로 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릉선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최근 20일 동안 10건의 열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상처 입은 상지대에 봄은 오는가. 대한민국 사학 비리의 대명사였던 상지대가 43년에 걸친 투쟁과 갈등을 해소할 계기를 맞았습니다. 상지대는 개교 63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를 도입해 이른바 민주총장을 뽑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재단 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했던 교수가 총장으로 선출됐죠. 정대화 상지대 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상지대 7대 총장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역임했던 총장 직무대행과는 역할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무대행은 좀 과도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직 같은 거고요. 아무래도 권한의 제한이 없지만 아무래도 역할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네. 자, 뭐 총장 선거하면은 한때 교수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것인데요. 직선제 시행도 드물고 또 학생들의 그 반영 비율도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상지대 민주화 과정을 그대로 좀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늘 상지대학교의 민주화를 교수, 학생, 직원, 구성원 3주체의 연대의 어떤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교수님들이 늘 열심히 하셨지만은 특별히 이제 다른 대학과 좀 비교해서 본다면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학생들의 좀 지속적인 헌신과 기여가 우리 민주화에 큰 어떤 지침 디딤돌이었고 이런 점들이 이번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의 투표율에도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사회 의결이 끝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의결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물론 가서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일종의 대학 운영 계획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나가고 이사회에서 따로 의결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 임명장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이사회에 혹시 그 김문기 전 총장 측 측근은 없는 상황인가요? 예, 저희 상지학원 이사 정수가 9명인데요. 네. 예, 한 명이 이제 김문기 씨 측입니다. 9명 중에 한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시청자들께서 왜 특정 대학의 총장을 인터뷰하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총장님 저서 중에 상지대 민주화 투쟁 40년이란 책이 있죠. 정말로 40년이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40년이 넘었는데요. 네. 상지대는 1955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된 것은,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학교를 인수한 것은 1974년입니다. 그런데 75년서부터 학내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점으로 따진다면은 올해가 44년째가 되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가 벌써 44년째, 만 43년이요. 자, 뭐 시작이 그렇습니다. 언제인지부터가 궁금해집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총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죠. 네, 그 이제 김문기 씨가 1974년 이미 오래된 얘기인데요. 예. 그때 이제 상지대를 인수하면서 바로 이제 비리가 드러나고 학내 분규가 시작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 19년 정도 끌다가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에 결국은 사학 비리 문제로 김문기 씨가 구속되면서 일단락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지대는 이제 민주화가 됐고요. 그랬는데 2010년에 4분위 정상화 과정을 거쳐서 김문기 씨 측 이사들이 들어왔고 4년 전인 2014년에는 결국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육부 감사와 대법원 판결로 결국 다시 김문기 씨 측이 물러나고 지금은 이제 학교가 이사도 정상적이 됐고 그 정상적으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총장 직선제가 도입이 되어서 끝난 겁니다. 예.
이 워낙 오래된 일이고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저희 상지대 사태를 저희 제작진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워낙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 판으로 요약이 네. 좀 어려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1993년 김문기 씨가 구속될 때까지 상황부터 우선 제가 간략히 짚어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픽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보시는 대로 1974년 김문기 씨가 상지대와 인연을 맺은 첫 해입니다. 임시이사로 파견이 됐고 이후에 사정이 어려웠던 상지대학교를 인수하게 되고요. 이후 사유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1975년 교수협 또 총학생회가 김문기 퇴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지대의 투쟁의 시작을 1975년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죠. 그리고 1981년 5공화국 시절에 김문기 씨는 인수자에서 설립자로 불법 변경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상지대가 이 비정상적인 강사 채용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친북 용공 세력으로 조작하는 이른바 용공 조작 사건이 발생하고 여기에 150여 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김문기 씨가 사학비리, 구체적으로는 학생 부정입학 사건이 터지면서 구속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때부터 정상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제가 총장님께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1986년에 있었던 용공 조작 사건, 네. 이 사건이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이사장이었던 김문기 씨가 예. 학생 150명 정도를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그 교수 임용 비리가 있었고, 네. 그 교수 임용 비리를 학생들이 이제 항의하면서 본관 점거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점거농성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 학교 측에서 불온 삐라, 용공 삐라를 뿌려가지고 학생이 뿌린 것처럼 해가지고 조작을 했고, 네. 이것 때문에 학생들 150명 정도가 그 당시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나중에라도 책임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10년, 13년 지난 다음에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네. 국회에서. 그랬는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 자, 김문기 씨가 그 당시 이미 구속되던 당시에도 여당 3선 의원이었고 인수하던 시점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었죠.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그런 사건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문기 구속 이후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비극의 시작은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1993년부터 2010년까지를 그나마 좀 민주화가 진행된 시기로 그렇게 규정들을 합니다. 이 사이에 2004년 임시이사회에서 정의사들을 선출하면서 상지대 정상화를 좀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법원이 상지대 임시이사회가 결정했던 정의사 체제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014년 김문기 측의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이사장에 선출되고 김문기 씨는 총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2015년 다행히 이사회가 김문기 총장을 해임하게 되고 오늘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자, 총장님, 2007년의 대법원 판결, 네. 혹시 당시 주심 대법관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국무총리를 지내시고 네. 또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를 했던 김황식 전 대법관입니다. 네. 자, 그때부터 상지대 사태가 풀리다가 다시 꼬였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예. 사실상 학교는 설립자 혹은 운영자의 사유재산이므로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판례와 기류가 형성됐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그 이전에 쫓겨났던
비리 인사들도 복귀시켜야 된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결국 사립학교법이 개혁되면서 김문기를 비롯해가지고 전국에서 쫓겨났던 사학 비리 주범들이 복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상지대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 김문기 씨가 구속된 직후에 상지대 교수로 임명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대학민주화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10년 4분위 정상화로 김문기 씨 측 그 구재단 이사들이 복귀한 직후부터는 저나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활동을 이 대학민주화에 집중했습니다. 예. 복귀한 김문기 씨가 그 정 교수님을 총장님을 그 파면시켰을 때 그때가 2014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2014년 8월 14일 날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했고요. 예. 총장으로 복귀하던 그날 저는 파면 징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그 징계를 받거나 파면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갑자기 이제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고 그 둘째 아들이 이사장이 되는 과정에서 학교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갑자기 순간 이 침묵의 도가니로 빠져드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때는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예. 지난해 8월에 총장 대행으로 선임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정상화의 물꼬는 터진 거고요. 이제 정식 총장이 되셨습니다만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문기 씨 측의 복귀 가능성 전혀 없는 건가요? 미래의 일을 여기서 현재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간 상지대와 김문기 구재단 측 사이에서 주고받은 여러 재판의 결과들을 감안할 때 김문기 씨와 그 구재단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김문기 씨가 여전히 그 재단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김문기 씨는 재단을 소유한 적이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자도 아니고 또 김문기 씨가 학교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김문기 씨가 결국 이제 93년에 한 번 쫓겨나고 또 2015년에 두 번째로 쫓겨난 셈이고 설립자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기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김문기 씨가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복귀할 명분이나 복귀할 어떤 법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설립자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기여한 바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대학 구성원들을 괴롭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모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총장님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tually, the story began on 25th of March when I heard the first bomb. My school is closed. I will teach as volunteer in government schools. I try to advise some other Yemenis to stop this war. We need to help each other to solve our problems by ourselves. Don't need to solution from others, from the world. They stop our life. They blocked our life. From where I can get water and gas and electricity and food this is our life. This is our needs. Yasmin, many Korean don't welcome you as Yemenis. I feel sad about this. I'm not here to take money or jobs. I am here to just take a chance to live. Wondering what can I do in this city. Friends call me, do you want to work?
as a teacher for kids, but it's only 1 hour a week. With a little money, but it will help you. Even if it is 1 hour a week, but I want to do this. I want to find myself again. Congratulations, you get the humanitarian asylum. Claps their hands, and they said, why are you not happy? Actually, I'm not happy because I'm a refugee. To be a refugee is not like a gift. The most important in my ID is not my name or my nationalities or how long you will stay here. So if your days will finish, please go to the immigration directly to ask them for another life. Just give me life. My mother and my sisters still there, and many people ask me, they will die. No one will die. I'm not sure 100% if they are safe or not. They are okay until now. As me, I'm okay until now. I came back directly to find my country again and fix what the war destroyed. So I just wait until if. Just recognize we are humans. Korean, Yemeni, or Syrian, no, it just doesn't matter. We are humans. We can respect each other and we can live with each other forever. Just respect us. As we have just seen them do. It's not.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인 오늘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은 한민족 모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며 서로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작 광고 대행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낮춰 중소업체들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일부 업체는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폐업 위기에 대비해 들어두는 공적연금, 노란우산 공제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대행하던 회사가 경영난을 겪다 올해 문을 닫았습니다. 광고회사를 지금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계에선 문을 닫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나친 수수료 할인을 지목합니다. 공격적인 회사여서 수수료 인하 같은 조건으로 광고 주체를 많이 했던 곳이에요. 광고비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내는데 이걸 지나치게 깎아줬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맞춰보니까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오너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보유할수록 대행사에서 수치가 올라가는 건 가는 거거든요. 이 업체가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 광고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도 광고비의 3%. 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지만 지상파 등 다른 방송 광고 법정 수수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죽자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대행사들 문 많이 닫았어요. 그동안. 이런 출혈 영업을 중소기업 중앙회가 사실상 방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수수료를 높게 쓰면 점수가 깎이도록 평가에 반영했던 겁니다. 당혹스러웠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저도 특별한 경우죠. 중소기업 중앙회는 소상공인 자금을 아껴 쓰려는 목적이고 다른 광고주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얘기는 다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명백합니다. 수수료를 15%를 받을 거냐 10%를 받을 거냐라고 계약을 한다면 너무 부정한 거예요. 광고주가 계획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중소광고업계를 황폐화시킨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될 중소기업 중앙회가 광고 수수료를 낮추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런 걸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면 결국 이는 광고 산업의 추락을 예고합니다. 대기업 갑질을 비판하며 중소기업 지킴이를 자청했던 중소기업 중앙회.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본분을 잊은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나흘 만에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내륙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흘 만에 영상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로 나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내륙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맑다지만 내일은 또 비 소식, 눈 소식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과 우리나라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한반도 곳곳에 눈과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북한 지역에는 최고 7cm의 많은 양의 눈이 오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오후 한때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눈과 비는 남부지방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에 제주도부터 눈과 비가 시작돼서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내륙에 최고 7cm로 가장 많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심한 한파는 누그러졌지만 내일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광주는 0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북한은 평양이 영하 6도, 개성은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구가 4도, 대전 2도, 광주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한파는 누그러졌지만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은 추위 속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이제 단지 풀으시고 아니 뭐가 돼야지 풀지. 이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니 시작을 하고 그래도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 전개특위 맡겨놔봤자 몇 가지 안만 내놓고 말지 전개특위에서 그런 책임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12월 달에 정개특위 의원님들 어디 외국 나가시지 말고 매일매일 만나셔서 논의 좀 하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렇게 걷고 계시는데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왜 논의가 안 이루어져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옆에서 응원해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연말 정치권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 합의 직후 거대 정당들이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은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의원께 여쭤보죠.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 같은데 이해찬 대표 임시국회 열 수 있다. 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예, 당에서는 지금 유치원 3법도 있고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연장도 해야 돼서 임시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시국회가 열리면 단식 명분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임시국회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정치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여당의 입장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위한 임시국회는 저희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합의 부분까지 미리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 예산안을 다룰 때요.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합의를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조문을 성안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형태들은 정개특위에다 위임한다.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면 그 정도는 얘기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죠. 저희들이 뭐 그걸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신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처리하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야3당 지금 농성하고 계신 야3당을 포함해서 저희 당은 큰 틀에서의 합의를 좀 하자라고 했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됐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문구는 합의안에 못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큰 틀에서 지금 야3당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접근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좀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하고 좀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동형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표현조차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조문화해서 문서로서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저하는 면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한국당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넣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양쪽의 입장을 좁혀 나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것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를 선언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동의하더라도 저는 임시국회 개최를 통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당도 동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뭐 도농복합형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동형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표현조차도 자유한국당은 못 받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야3당이 지금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벽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인 거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야3당이 빨리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구에 공감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했고요. 김관영 대표의 얘기로는 다만 지금 그 도농복합형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당 내부의 컨센서스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 기한과 구체적인 그 선언적 의미를 담으면은 저는 얼마든지 이제 정개특위 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3가지 안으로 이미 어느 정도 좁혀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것이 그냥 거기다 던져놓게 되면 이것이 12월 말까지고 물론 이제 연장한다고 하지만 어느 세월에 그것이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논의가 시작이 될 수는 있는 것인지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으로 들어가 보죠. 법안을 직접 제출하신 그 박 의원이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셨어요. 근데 당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연동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델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을 독일식으로 100% 연동형을 할 것이냐, 연동형을 도입하되 병립형과 적절히 섞을 것이냐, 그다음에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짤 것이냐, 권역 단위로 짤 것이냐, 그다음에 비례와 지역구의 비율을 2대1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독일처럼 1대1로 할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당 명부 권역별 정당 명부를 하고 거기다 더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가자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박 의원님 법안은 어떤 선입니까? 저는 이제 그 의원 정수를 한 370명 정도로 늘리면서 지역구와 비례를 2대1의 비율을 맞추고 명부는 권역별로 짜고 연동은 100% 연동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100%씩 연동한다. 이 정도 아니면은 바른미래당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아닙니까? 충분히 뭐 저희는 굉장히 열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야 3당은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의당과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협상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이든 전국단이든 아니면 정수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열려 있는데 다만 지금 국민들이 300명의 국회의원들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한국당이 이제 그것을 자꾸 이제 핑계 삼아서 정수를 늘릴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은 그럼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면은 연동형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그 교섭단체들끼리 합의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3대1로 225명 대 75명 정도로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 합의에 가는 과정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좀 미흡하더라도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그렇게 정수가 확대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뭐 법안을 내면서 연구를 좀 해봤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하고도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이 독일식의 100% 연동의 경우에는 사실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과 의석이 발생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현행한 거의 한 7대1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 숫자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또 지역구를 줄일 수도 없어요. 저희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지금 현존하는 거죠. 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의석수 늘어나는 문제를 모든 정당이 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 때문에 그 일이 좀 꼬인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저는 거듭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야 3당이 비교적 입장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금 더 논의를 진척시켜서 뭐 공동의 안을 만들어낸다든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협조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각을 세우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국회를 운영해 보니까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어느 한쪽의 교섭단체가 반대하면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지금은 두 당의 합의를 다 동의를 얻어내려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양쪽을 이렇게 절충해서라도 우리가 100%는 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도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당제 체제 그리고 권력을 분립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에 대한 토대라도 만들자라는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독일식의 완벽하게 연동되는 그런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바람직하겠죠. 이제 과거 내각제로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 한국당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히 지금의 상황, 정치적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공약했고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고 여당도 저는 완벽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시청자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까 박 의원 말씀대로 7대1 정도, 1이 비례대표입니다. 총원 300명 중에서 43석인가요? 만 비례대표로 할당이 돼 있고요. 비례와 지역구를 병립시키는 비례대표제가 있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와 다릅니다. 병립에서는 비례로 할당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지지율 투표하신 그 결과를 대입해서 이렇게 비례 의석수가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단순 합산하면 각 정당의 의석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총의석수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을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의석수가 정당 의석수가 기본적으로 되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로 채워주고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지지율보다 많으면 비례 없이 지역구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낮으면은 채워줘야 되지만 지역구가 정당 지지율을 초과하면 또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과 의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적용을 해보죠. 일단 간단하게 국회 총의석수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립형을 8대2 정도로 지역구와 비례를 8대2 정도로 적용해서 각 사례별로 보죠. A 정당은 지역구에서 40석을 획득했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30%만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았어요. 이럴 경우에 병립형을 적용을 하면 지역구 40석 외에 30% 정당 지지율이 국회 총의석수의 20석에 한해 대입이 되고 그렇게 산출을 하면 6석의 비례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계는 46석이 됩니다. 물론 뭐 최저 정당 지지율 뭐 이러한 기준들이 있지만 이런 복잡한 것들은 다 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A 정당의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엔 지역구 40이 이미 그 정당 지지율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할당 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 의석수는 40석에 그칩니다. B 정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 정당은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고 그러나 정당 지지율은 20%로 꽤 높게 획득을 했습니다. 현재 제도라면 지역구 10석에 할당 비례 4석을 더해서 14석에 불과하지만 연동형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구 10석에 할당 비례가 10석이 추가됩니다. 그 이유는 정당 지지율이 20%이기 때문에 정당 의석수 최소한이 20석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지역구는 1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례 의석수를 10석을 더 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근데 설명이 맞았습니까? 설명은 맞으셨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는 거죠. 뭐 명부를 전국 단위로 짜느냐, 권역별로 짜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정당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 퍼센트만큼의 국회 의석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병립형의 경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시켜서 적용하는 것이고 연동형인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많이 의석수를 얻어가지고 비례해서 가져갈 것이 없으면 안 가져가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동형은 3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무조건 국회 300석이라면 90석을 보장받는 거죠. 300석의 30%인 90석만 가져가게 되는 이런 비례대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 질문은 박 의원께 여당 의원께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야3당의 주장이 자기네 의석수 늘리려는 어떤 이해득실의 결과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꼭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국민들 사표를 없애고 그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신 걸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 정개특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100% 연동을 무조건 못 받고 논의하고 이런 건 어렵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열어놓고 좀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뭐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 왔고요.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것은 평소 본인의 소신이자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자를 하더라도 일부 정당의 경우는 크게 수혜를 받는 정당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의 지지율만 놓고 계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이 20대 총선 초기에 시작하기 전에 9% 10% 했던 그 정당입니다. 지금 지금 40% 50%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측면에서 합의만 된다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좀 논의를 하자 그래서 오늘 이해찬 대표님 찾아가셔서 좀 단식 그만두고 논의 좀 하자 그랬는데 논의가 열려야겠군요. 안 돼. 단식은 단식대로 가고 아까 이정미 대표 얘기대로 빨리 원내대표 간에 아니면은 정개특위 내에서라도 이 합의가 좀 도출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자유한국당을 것이죠. 좀 압박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걸 좀 달리 진짜 그 의총에서 연동형의 연자도 못 끝내게 했다는 분위기고요. 또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이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좀 많이 압박을 그러니까 아까 이정미 대표의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압박하도록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선거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법관에 대한 인준 동의도 있고 유치원 3법도 있고 돌아가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는 좀 정상화시키고 그 속에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악수를 뒀다. 이게 한국당과 같이 이게 밀실야합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한국당과 계속 하실 건지 저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3당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걷어차버렸거든요. 당장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 이뤄내야죠. 그리고 검찰개혁해야죠. 지금 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생 법안들 통과시켜야 되는데 한국당과 전혀 뜻이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당장 내일 있을 사개특위도 지금 취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취소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바른미래당 제가 검경 소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아니고요. 양 간사들, 한국당과 민주당의 간사들의 동의를 구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가지고 와라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저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하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도 농성장에 찾아가서 정개특위 논의를 본격화하자.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고 각오가 돼 있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 역할을 민주당이 그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개혁, 사법개혁만 민주당이 국정과제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 오히려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야죠. 한국당을 설득하는 일도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질문은 두 분께 드릴게요.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 늘어나는 게 맞다. 단 국회 예산을 동결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 법안은 그런 형태로 발의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국민분들의 의사나 눈높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늘리자 말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늘리는 조건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늘리려면은 뭐 저는 당연히 이제 뭐 총비용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뭐 n분의 1로 하든 더 깎으면서 n분의 1로 하든 그런 각오들은 필요한 거죠. 지금의 사태가 저는 국민들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당원들 연수를 했는데 우리 당원들조차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몰라요. 국민들 대다수가 굉장히 모릅니다.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께 설득해내고 이 제도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졌던 지금까지의 어떤 폐단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열어가는 길이다라고 잘 설명하면서 지금 말한 대로 국회의원들의 총액을 제한하면서 네.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면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했고요. 뭐 제적 4분의 1만 요구를 하면 열릴 테니까 열리겠죠. 이해찬 대표가 임시국회 필요성 얘기하면서 유치원 3법만 얘기했어요. 유치원 3법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바른미래당 네. 그 입장을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공히 비판했어요. 네, 네. 그렇게 둘 다 말고 어느 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한국당이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왜냐하면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일반 회계와 국가 지원 회계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이거든요. 네.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를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에 넣더라도 세부적인 항목은 이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사유재산을 침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저희가 민주당에 좀 아쉬움을 갖는 것은 네. 너무 제출한 그 원한 대로만 고집을 하니까 한쪽의 양보도 없이 이것이 타협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랬습니까? 특히 제가 보는 거는 그 징계하는 부분들, 특히 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징계하려고 하는 벌칙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래한 거거든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적용하는 룰이 있고요.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적용하는 룰이 있습니다. 이걸 각자 적용해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처벌 유예하자는 안까지 나름대로 좀 유연하게 대응한 네, 거 아니에요?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바로는 자유한국당의 두 분 의원님이 굉장히 좀 논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셔가지고 제대로 논의가 안 됐었다라는 마지막 얘기를 소위에 들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죠. 예. 끝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넘었다고 지금 예. 그러는데 바른미래당 만약에 임시국회에서 또 유치원 3법 논의가 있을 때 한국당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표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선진화법 체제에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단순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표결에 동참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협치를 하라는 기본적인 선진화법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럼 못한다. 아니 참여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예. 네. 그 참여는 할 수 시청자께서는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여를 하겠다면 하겠는데 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통과된다는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주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50%대에 근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 효과와 함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2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 49.5%, 부정평가 45.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긍정평가는 1.1%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떨어진 결과로 긍정, 부정평가의 격차도 지난주 1.8%에서 4.3%로 오차 범위 밖으로 다시 벌렸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62.6%로 가장 높았고 잘 못한다는 응답은 54.4%인 50대가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 올랐고 자유한국당은 1.7%포인트 떨어져서 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0.7%포인트 하락해서 5.9%로 정의당은 0.7%포인트 올라서 8.5%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달 동안 16%포인트 넘게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자연적 조정 효과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성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이 선순환 과정을 이루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열린 2018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는 북핵,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은 그 어느 해보다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거라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 지원을 위해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3년 만에 다시 1조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통일부는 2019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은 2,198억 원으로 올해보다 77억 원 줄었지만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은 1조 1,06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439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 1,036억 원으로 올해 9,593억 원과 비교해서 15% 증액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는 주춤하기 마련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는 부진한데 물가가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황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형 기자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지만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채소값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비싸 사니까 그리고 조금 그래서 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다 어려운데 말이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무려 2%나 올라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2%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6%에 그쳐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성장을 가늠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아예 감소해 전망마저도 밝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용 측면에선 암울한 성적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전반적인 경기와 고용 사정이 좋을 때는 오르고 불황에 접어들었을 때는 한풀 꺾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불황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면 경제 상황은 나쁜데 물가만 오르는 만큼 실제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른 공산품들을 비롯한 상품들은 재고가 급등하면서 어려워지고 있고 오히려 가격이 일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실제로 계절적, 외부적 영향을 받는 요소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품과 외부적인 영향이 대부분인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필적할 만한 고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도 걱정거리입니다. 내년에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이 더욱 떨어지면서 2% 초반까지도 낮아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정부가 경기 악화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주 만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KTX 탈선 사고가 일상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안겨줘서 국민께 부끄럽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책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돌발 영상과 함께 2부에서 뵙겠습니다.